제명을 시켰고 고발을 하면서 네. 이 사태를 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양정수 당선인이 그렇죠. 다시 이제 맞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빠르게 수습하려고 한 움직임인데 오히려 더 사태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양정숙 당선인이 계속 고발해라 이랬어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뭐 많은 이렇게 이미 이제 난 빨리 고발해 달라는 얘기는 나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저희들이 고발한 거는 뭐 허위사실 공직경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명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과정의 업무 방해 3가지 정도인데 양정숙 당선인도 변호사다 보니까 변호사 한 25년 이상 됐거든요. 남편이 또 판사입니다. 그보다 더 경력이 한 1, 2년 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발을 했는데 참 뭐라 말하긴 그런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했고 이제 시민당하고 KBS를 고발했는데 본인과 동생의 개인정보 이렇게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일부 언론에서 발표를 했던 청와대 개각설에 네네. 대해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개각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고 있는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빠르게 입장 발표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경제 위기 극복에 올인할 때거든요. 근데 관료들의 특징이 이 개각설이 나오면 거의 일이 잘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일을 수습하게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방역도 끝나지 않았지만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 정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각설이 흘러나오면 일이 제대로 손에 안 잡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아마 빨리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지금 지금 개각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그냥 경제 위기 극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와 당정청이 합심해서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준 거라고 봅니다. 예, 또 어떻게 보세요, 부위원장님이 외교 국방장관 교체 이야기, 특히 최근에 군기문란 사태 관련해서 아마 야당 쪽에서 많이 공세를 했는데 또 외교장관 같은 경우는 뭐 최장기 지금 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외교적 현안도 중요한 상황인데 야당 쪽에서 자꾸 요구하는 그런 개각의 분위기도 실제 있는지 그분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총선을 마치고 나면 개각을 하는 게 여태까지 상례입니다. 그렇게 그런 데다가 대북 통일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국방부에서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하고 중국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개각 요인은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탕류 속에서 말을 갈아타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에 경제 대책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청와대는 이 논란이 지속되는 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총선 이후에 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난번 그 이천 물류창고 화재 합동 분향소 방문해주고 가족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나눴던 대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바로 사과도 하시고 했는데 항상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숭이도 뭐 남에 떨어질 그런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대화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아마 이분이 정치를 하기 전에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팩트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하시고 또 정치하시면서도 대변인을 오래 하셨어요. 대변을 오래 하셨는데 같이 일했던 분들 보면 굉장히 꼼꼼하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 이 부분 중시 여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실은 팩트는 맞는 얘기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현직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들 모은 거 아니다. 이건 맞는데 정치적으로는 어찌 보면 약간 부적절한 말이죠. 왜냐면 뭐 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데 이게 대권 후보 언론 이르고 기자들하고 대화가 아니잖아요. 어떤 팩트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는 뭐 평소에 팩트를 중시하는 스타일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적절하지 않은 거 발언이 맞는 것 같고요. 그동안 아마 같이 일해 보셨던 분들 주변의 평가를 들어보면 굉장히 글이라든지 말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꼼꼼하시다 그래요. 그만큼 어찌 보면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거나 글 쓰는 거 이렇게 대변인 일했던 분들 들어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인이 수정한다 그러거든요. 기사 수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 꼼꼼한 팩트를 중요시하는 성격이 어찌 보면 좀 이제 드러난 것이다라고 보는데 뭐 빨리 사과했다 잘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정치적인 그다음에 상황에 맞는 발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이 아마 좀 그래도 많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간의 국회의 대정부 질문 과정을 보면요. 이낙연 총리께서 매우 세련되게 품위 있게 잘 빠져나가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하지만 그런 맥락의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내용은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왜냐하면 2017년도 밀양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하고 2018년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 29명, 47명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낙연 총리께서 현직 총리셨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바로 전직 총리께서 유족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응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공감 능력이라든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대한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 역시도 이걸 비판을 했고 그 사과를 하는 그 자리에서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서 뭐 자기에 대한 비판 뭐 아프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좋은 충고해준 데 감사하다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네. 장제원 의원 역시도 이걸 보고 나서 뭐 21대 국회에서 뵙겠다. 그리고 뭐 대인배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서로 품위를 지키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건 좋은 모습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오늘 또 하나 행사가 있네요. 오전 6시부터 더불어시민당 합당 여부를 묻는 권리당원 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얘기하면 뭐 떠오르는 분도 있는데 잠시 후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합당. 뭐 이해찬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로 가느냐, 남겨두느냐, 아니면 같이 합치느냐 계속 논란이 됐는데 꼼수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시청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오늘 결론이 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내일 6시까지니까 24시간 투표를 하는데요. 지난번 아마 비례위성정당 만들까 말까 했을 때 아마 71% 정도 나왔거든요. 그 정도나 그것보다 좀 낮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합당하는 게 맞다라고는 아마 저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투표율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합당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합당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아마 저희 당 입장은 이달 15일까지 합당 절차를 어쨌든 당내 절차를 마친다는 것인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해 주셨어요. 미래통합당의 기본 방침도 합당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다만 이제 시기가 문제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신임 원내대표 취임하시고 비대위 그 기간 문제나 이런 걸 다 정리해서 당의 지도 체제를 완비하는 데까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 문제가 논의가 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6월 이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럼 개인적으로. 원 구성이 뭐 어느 정도 지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 구성되고 나서 이야기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잖아요. 이게 상임위 배정이랄지 위원장 맞습니다. 관련해서 그렇다면 좀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은 통합당이나 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좀 고심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정서로 보면 빨리 합당하는 게 맞는데 우리 당이 집권 여당, 거대 여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조율해야 되는 측면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6월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당원들 총의를 들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의 지도 체제가 먼저 완비가 돼야 됩니다. 신임 원내대표께서 권한대행이라 하시더라도 이거를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결국 비대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방침이 바로 설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6월 초에 원 구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합당을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원구성 협상 부분도 분명히 통합당 내에서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통합을 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었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원래 취지대로 이제 합당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 이제 이 지도체제가 새 원내대표 역할로서 지금 넘겨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초까지 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찌 보면 통합당 내에서는 원하는 것들을 좀 많이 취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상임위가 18개 정도 되는데요. 이제 양당 구조에서 보면 미래통합당이 가져올 수 있는 게 6, 7개 정도인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한국당이 독자적으로 가게 된다면 상임위를 한두 개 더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원 구성에서 자리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요. 이 시기가 늘어지게 되면 미래한국당이 중도 가치 문제도 고민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요. 지금 당장 안철수 전 대표께서 뭐 총선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하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여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미래당을 둘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상임위 배분 문제 한두 자리 더 갈 수 있고 이제 국회의장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국고 보조금도 더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득은 있어요. 경제적인 이득은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저는 아마 김종인 비대위가 언제 들어오냐가 중요하다. 아마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이 이거 그냥 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원내대표 두 분 나오신 분도 빨리 합당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두 분 다 또 공교롭게 또 김종인 비대위의 약간 찬성 입장이셨고 과거에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빨리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뭐 합당 문제는 빨리 해결될 것 같다. 그분 스타일이 지난번에 총선 때도 보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정리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뭐 빨리 결론냈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늦어지면 원구성 협상 늦어지거든요. 이건 원래 5월 30일부터 시작하면 보통 예전에도 보면 7월 8월 막 넘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 비례 위상정당 문제 해결 안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구성 협상하기 전에 이 부분을 미래통합당에서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도체제는 아마 지금 내일 이제 원내대표 뽑으면 바로 아마 이제 비대위를 할지 말지 결론을 날 건데 그건 일단 5월 달에 끝내고 어쨌든 만약 비대위가 들어오면 합당 문제도 5월 달에 결론을 내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원구성 협상이 들어가야 어찌 보면 원구성 협상이 빨리 되는 것이지 이게 6월 달까지 넘어가면 그 시간만큼 더 늦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과 시민당이 양정숙 당선인 고발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명을 시켰고 고발을 하면서 이 사태를 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양정숙 당선인이 그렇죠. 다시 이제 맞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빠르게 수습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오히려 더 사태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정숙 당선인이 계속 고발해라 이랬어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뭐 많은 이렇게 이미 이제 난 빨리 고발해 달라는 얘기는 나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저희들이 고발한 거는 뭐 허위사실 공직경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명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과정의 업무 방해 3가지 정도인데 양정숙 당선인도 변호사다 보니까 변호사 한 25년 이상 됐거든요. 남편이 또 판사입니다. 그보다 더 경력이 한 1, 2년 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발을 했는데 참 뭐라 말하긴 그런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했고 이제 시민당하고 KBS를 고발했는데 본인과 동생의 개인정보 이렇게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정보만 얘기하면 그게 개인정보 맞나 이럴 수 있는데 동생을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고발 안 한 건 어쨌든 민주당까지 고발했을 때 문제가 좀 있을 거로 본 것이고 또 개인정보로 고발한 거는 이게 명예훼손을 고발하면 약간 공인이니까 명예훼손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뭐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된 거. 그러니까 뭐 시민당과 민주당이 고발 조치를 하는 거는 자진 사퇴를 최대한 유도해보겠다는 그렇죠. 어떤 압박 수단이 사실 담겨 있는 거죠. 뭐 처벌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처음부터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고발하겠다 그러면서 기간을 계속 줬고 지금 자진 사퇴를 유도한 거였는데 이렇게 뭐 본인 스스로 또 정면 대응을 나온다는 얘기는 저는 아마 앞으로 민주당과의 인연은 끊겠다. 민주당에서 정치는 안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뭐 공천 과정에서 뭐 컷오프되는 의원들도 많잖아요. 그럼 무소속 나가겠다 하다가도 나중에 접는 게 결국은 정치의 끝이 아니다. 앞으로 내가 정치에 계속 활동할 거면 결국은 당의 어떤 명령이라든지 당과의 관계는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가까스로 탈당해서 출마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어쨌든 뭐 정치적인 모험을 감수하는 거는데 정치하는 시작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당의 명령이라든지 당의 어떤 권고를 따르거든요. 이렇게 법적으로 끝까지 가는 모습이 정치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의도에 일을 꼭 서초동에 갖고 가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패스트트랙 때도 다 고발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얘기 많은데 이런 부분 제일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정치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꼭 법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면 저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도 그렇고 저희 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당 어떻게 보십니까? 양정숙.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공천 이후까지 갔기 때문에 감정적인 다툼으로 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감정적인 다툼으로 가면 이게 논리적인 게 먹히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잘못된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 전문 정당이 급조되다 보니까 더불어시민당이 공천을 하는데 일주일도 채 안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화 전문당처럼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들이 내놓은 걸 보면 용해인 당선자가 금배지 언박싱 했고요.
그다음에 최백은 전 대표는 뭐 국가 채무 비율 40% 꼭 지킬 필요 없다는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희종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히틀러에 비유하고요. 또 어젠가요? 탈원전 풍력으로 바꾸라 뭐 이런 완전히 그 부실 검증으로 인한 설화 전문당이 돼버렸어요. 15일까지 합당한다고 그러니까 합당 이후에 좀 품위 있게 좀 정돈을 좀 해주시고 제대로 된 정치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고소 고발 서로 이제 치열하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진흙탕 싸움이 되다 보면 이게 조금 빨리 수습이 되길 바랬던 게 민주당과 시민당의 입장이었을 텐데 앞으로 좀 꽤 길게 이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 민주당 뭐 여당 내에서는 이게 뭐 양정순의 난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그러니까 쓰던데요. 계속 자진 사퇴를 압박했던 것도요.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선거법으로 고발했습니다만 이게 물론 선거법만 있으면 뭐 6개월, 3개월, 1년 내에 끝날 수 있는데 수사 과정도 있고요. 그래도 한 뭐 2년 갈 수 있는데 예. 다른 것들도 있어서 재판까지 간다 그러면 2, 3년 갈 것 같아요.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그러면 이게 끝날 수도 있는 21대 거고요. 총 국회 임기 내내 이 문제가 계속 그렇죠.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무소속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계속 어찌 보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뭐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에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뭐 처음부터 고발하라고 한 거는 내가 이거 재판까지 끌고 가겠다. 그럼 2, 3년 갈 수 있다. 그럼 물론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하 아니면 다른 죄에서 뭐 금고 이하 받으면 되는데 뭐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쉽게 이제 간단히 끝날 일은 아닌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출연했던 교수분이 이건 국회 윤리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양정숙 당선인을 압박하는 게 어떠냐, 이 그럴 당 수도 차원이 있죠. 아닌.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일단 원구성이 되고 국회에서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예. 국회 윤리를 열어서 윤리에서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제명이라는 절차도 있거든요. 예, 예. 3분의 2인가요?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물론 절차는 어렵습니다. 예, 까다롭죠. 어렵긴 했는데 예. 뭐 그럴 가능성 저는 남아 있다고.